의사들이 강조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4가지 법칙. 나이 90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의과대학의 베라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기를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9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90세까지 산다가 아니라 9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이죠. 누구는 그 기회를 잘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찰 수도 있습니다. 90세까지 살아서 뭘 하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우리가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나이가 50, 60이 됐을 때 저 나이가 되면 사는 즐거움이 있긴 한가? 꿈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으며 미래를 계획할 필요도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고 나니 그때 우리들 부모님이 엄청 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90세 노인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90세 노인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돌아가실 날만 손꼽아 기다릴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그 나이 돼 보면 그런 삶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꿈이 있고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90세는 허약하고 외로운 나이일 수도 있지만 활동적이고 만족스럽고 여전히 일을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 90이 되어도 스스로를 자극하고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며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중장년기 때부터 성공적으로 나이 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보는 동기부여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 박사 베라가 알려주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그 4가지 기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치를 아는 것. 일찍이 테스 형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내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에 수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 수치는 몸무게, 허리둘레,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혈압에 대한 것입니다. 과다 체중이라면 줄자, 체중계 그리고 혈압계를 구입해서 단계별 목표를 정한 다음 아침마다 식전에 몸무게를 재어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허리둘레와 혈압 재어보면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체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됩니다.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그리고 허리둘레가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그것을 보는 기쁨이 크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사망 위험을 최대 3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검진할 때 빠지지 않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지방성간 질환, 간경화, 간암, 심근경색증, 각종 대사질환을 알 수 있고 소변검사로 방광염, 신장염, 신장결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서를 받아보고 정상이라는 이런 말만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각 항목마다 뜻하는 의미와 수치 등을 파악해보고 전에 받았던 결과와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관찰하는 재미를 즐겨야 합니다. 두 번째, 계획 세우기. 몸 관리, 건강 관리하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것이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자신이 주파하는 시간을 보면서 계속 뛰죠.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고 해서 단번에 5kg, 10kg을 뺄 수 없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짧게 쪼개진 목표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걷기 운동을 즐긴다면 만보기를 이용해서 걸음수, 거리, 속도, 소요 시간, 그리고 소비한 칼로리를 수치로 확인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봐야 합니다. 집에서 팔굽혀펴기나 스쿼트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0개 했으면 오늘은 11개에 도전하고 또 그렇게 내일은 12개에 도전하고 말이죠. 세 번째, 현실 직시하기. 몸이 아픈 곳이 있는데도 무시무시한 병명을 진단받을까봐 그게 겁이 나서 병원 가기를 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를 찾아 검사를 받고 비록 실망스럽고 겁이 나는 결과라 할지라도 끝까지 듣는 용기와 함께 의사를 믿고
의사가 권하는 치료 방법과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비록 약을 먹어 수치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임을 잊지 않고 하루빨리 약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습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약에 의지해서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면 초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조금씩 느슨해지는 마음이 일면서 하나하나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맺기. 인간이라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죠. 성공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와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공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 있는 대신 친구, 친척들과 교제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면 무엇이든지 성장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죠. 나이 드는 것은 유전자나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변명받게 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라도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열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90대 할머니, 체조 선수나 70대 보디빌더를 보게 됩니다. 보는 걸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저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에 몰입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년의 4가지 유형.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각자의 꿈이 다 다른 것처럼 살고 싶은 인생 말년의 모습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사회복지과 교수는 노인의 유형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따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늙은이. 어린이의 반대말이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사전적 의미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은이라고 부를 땐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지칭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3.4%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인 65세 이상 성인의 43.4%가 평균 소득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균 소득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거기에 또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생활의 고단함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역시 3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제지연합회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노인은 2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폐지를 모으고 옮겨서 1만 5천 원가량 손에 쥔다고 하니까 시간당 1,500원을 버는 셈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부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노년 생활로 꿈꾸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적 성장이나 여가를 보내기 위한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교류 등은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맙니다. 질병 앞에서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사회적 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담만 안겨주는 잉여인간, 2등 국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또 곧 은퇴를 앞둔 예비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형,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으로 불리는 늙은이하고는 어감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어르신이란 호칭과도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자가주택이 있고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며 부족하다 싶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조그맣게라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이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할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립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나의 숫자에 맞게 자동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액티브 시니어. 취미와 여가 활동이 활발하고 배움에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소질을 살려 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적극적인 이른바 성공한 노인의 상징이 액티브 시니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청바지를 입은 나이 든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살면서 옷도 젊게 입고 자기 개발에도 힘쓰면서 인생 이모작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지금껏 바쁘게 살아왔으니 지친 영혼을 위해 이제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며 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삽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에 벗어날 수 있는 경제력이 받쳐져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경제력을 갖추는 것보다 나이와 상관없는 강한 실천력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렵긴 합니다. 네 번째 유형, 선배 시민. 선배 시민이라는 노년의 유형은 최근 사회에 맞게 생긴 새로운 노년의 모습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실천적인 노인을 상징합니다. 사회복지과 교수가 새롭게 말을 만들고 정의를 내렸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년상이 생기는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회보장 제도가 퍼주기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 등교 도우미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집에 오는 길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변화시키고자 실천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선배 시민은 학력이나 재력, 경력, 재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뜻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떠한 환경보다는 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노년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노년으로 보내야 할 기간이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미리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늙은이만은 되지 않는 노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멋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세 가지 추악함. 요즘 세상 돈만큼 힘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말이 초등학생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고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도 없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가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 유명한 말이 생겨버렸죠. 세태가 이렇다 보니 돈이면 가족도 친구도 다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생기고 돈이라면 눈이 멀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없던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제일 먼저 차 바꾸고 친구 바꾸고 나중에는 아내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돈을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돈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 쓸게 빼놓고 오만 더러운 걸 다 참아가면서 모으고 아끼고 잘 굴려서 부자가 된 후에 돈 쓸 때는 훌륭하게 써야 한다는 가르침이겠습니다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평생 노점을 하며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분들이 큰 부자가 되신 건 아닙니다. 정말이지 젊은 시절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해서 그 돈을 끌어모아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가 된 분들 중 상당수가 없는 사람에게 더 모질게 대하고 베풀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탐욕을 감추지 않고 돈에는 아주 지독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같은 큰 돈 앞에서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돈 앞에서도 본질이 낱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 첫 번째는 바로 지출 영수증을 보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인성과 품격을 지녔는지 보여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말이나 어투, 옷차림, 태도 등을 통해 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죠. 특히 말은 본심과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든지 듣기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마음이 없는 곳에 허투루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 가지 않는 것에 돈을 쓰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썼더라도 그 상대에게 마음이 갔기 때문에 밥 한 끼라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쓴 지출 영수증을 모아서 쭉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면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제일 먼저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신용카드 지출 내역일 겁니다. 그 지출 내역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지출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억눌렸던 욕망이 드러나고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본성이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후천적으로 길러진 본성도 있겠죠. 그 속에는 좋은 욕망도 있고 또 나쁜 욕망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씨앗도 여러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야 비로소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본성과 욕망 또한 그렇습니다. 대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은 돈을 만나면서 우리 내면 속에서 꽁꽁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좀 벌었다는 친척이나 친구가 확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남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가르치어들고 바람 피우고 배우자 우습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본성 속의 욕망과 욕구들이 드디어 돈을 만나면서 마구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아무리 겸손했고 상냥했고 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저 돈이 없어서 본성이 억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돈이 사람을 망쳤다고 하지만 본성이 발현되어 드러났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람기 있고 이런저런 중독에 취약한 사람인데 돈이 없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자가 아니기에 긴장 늦추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그나마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이 낮으면 공짜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 안 들이고 쉽게 얻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크게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더군다나 그것이 공짜라면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반드시 언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뻔히 나중에 크게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다가 결국 감옥에 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가방끈이 길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예가 더 높으면 인격적으로도 일반인인 우리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과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삼성 다니는 사람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인격의 차이가 있겠죠. 더 배운 놈들이 배운 지식을 좋은 데 쓰지 않고 서민 등 처먹는 데 이용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거나 기꺼이 사기꾼들의 뒷배가 되어주다가 평생 쌓은 그 명예조차 한순간에 날려먹는 짓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많든 적든 뒷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를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미심쩍고 꺼림칙한 마음을 누르고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날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의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심정적으로 사기꾼들과 한패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저 밑에 깔린 심리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친구 만나서 공짜 밥 얻어먹으려고 눈치 살피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밥 사주면서 친구들 만나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또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낯빛이 바뀌는 것은 물론 전혀 다른 사람처럼 탐욕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진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말이죠. 돈이 인격이고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늘 살피면서 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에 돈을 앞세우게 되니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눈앞에 놓인 돈 몇 푼의 욕망을 드러내지 말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